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2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 또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고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 순매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매수 기대를 했는데 좀 그렇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며 100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붙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증시에 충격을 줄 법한 여러 변수들 중 또 정보 유출 상태로 위기를 맞은 SK텔레콤이나 협력 관계가 흔들리는 카카오 등 기업의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소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증시 토크에서 여러 기업의 리스크가 될 법한 소식과 기대감을 갖게 할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하고 그 여부조차 사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졌다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머니주민에서는 최근 온스당 3,5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던 금값과 주간 기준으로 하락한 국제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워낙 또 기업 이슈와 관련해서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기업 이슈 어떤 내용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 네, 홈플러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홈플러스 얘기부터 해보죠. 예. 어쨌든 오늘 이제 검찰에서 네. 갑작스런 압수수색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견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홈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견된 걸 보고 오늘 지금 홈플러스하고 MBK 양쪽을 다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게 홈플러스가 지난 2월 28일 날 이제 A3에서 B 바로 위에 단계인 A3 마이너스로 이제 강등을 했는데 네. 2월 18일 날 하고 사흘 있다가 3월 4일 날 이제 바로 회생 신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1차 통보 시점이 최소 신용 등급 강등 사실을 안 거는 실제 2월 25일이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미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에도 지정정권을 통해서 829억 원을 이미 채권을 판매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검찰 압수수색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에 대한 정리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홈플러스 관련된 여러 곳에서 아마 요청도 있고 네. 지난주에는 MBK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이렇게 홈플러스 결국은 MBK가 홈플러스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계속 재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 보통 사모펀드 얘기를 또 집중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모펀드 쪽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사모펀드 쪽에서는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MBK가 국내 토종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 사모펀드 분들끼리는 지금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은 MBK는 토종 사모펀드가 아니다. 그렇죠, 미국 거다. 네, 좀 분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특히 MBK가 이번 사태, 홈플러스 사태 때 핵심이 뭐냐면 과도한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금융권 당국의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사모펀드가 M&A를 할 때 과도한 LBO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자기 자본 이상으로 LBO를 하는 거는 위험스럽지 않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국내 토종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사모펀드의 활동은 중지된다. 앞으로 사모펀드 자체의 M&A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막아달라는 입장을 펴면서 결국에는 이제 MBK와의 좀 약간의 결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사모펀드 이야기고 특히 이제 이번 MBK 사태 때 MBK가 지금 사실 두 개가 걸리지 않습니까? 고려아연 경영권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홈플러스 걸리는데 여기에 또 이 교집합으로 걸린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입니다. 메리츠 금융. 예. 담보
주주권 네. 설정 때문에 그런가요? 재밌게도 이 메리츠 금융이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사태와 고리아인 사태에 두 곳 다 돈을 빌려줬어요. 네. 실제 메리츠 금융그룹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실제 메리츠 금융이 이제 이 두 곳에 걸려 있으면서 지난번 그 홈플러스 인수금융 할 때 리파이낸싱 하면서 1조 2천억을 10% 이상의 고금리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걸려 있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 메리츠 금융이 그 돈을 빌려줘서 지금 이 사모펀드와 메리츠 금융그룹도 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메리츠 금융그룹 관련해서도 아마 같이 좀 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전하게 돈을 고금리에 빌려주면 좋은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슈가 될 게 있나요? 금융사 입장으로.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대해서 1조 2천억 빌려줬는데 네. 사실은 담보 가치가 확실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이게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네. 메리츠 금융그룹도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 이슈가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검찰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네.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의 채권 사기 발행에 대해서 좀 수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발행하지 않았는 게 핵심이. 알고 이미. 예. 예. 이미 사실은 이게요. 그 신용등급 조사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네네.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걸 알고도 채권을 발행한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고 두 네. 번째는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할 때 보통 두 달 정도 잡거든요. 네. 두 달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회생 절차를 3월 4일 날 이제 발표를 했으면 최소한 1월 달에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회생 절차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 그 한 두 달 동안 신용등급도 강등될 거 알고 회생 절차 할 거 알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발행해버리면 이 채권들은 다 묶여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모랄을 했었다. 금당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려고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이제 카카오 지분 매각하면서 네. 이제 두 회사 오늘도 이제 주가가 엇갈렸는데요. 그 보유 지분이 없어진 다음에는 그러면 SKT와 카카오는 계속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이 SK텔레콤과 그 카카오의 협력 관계는 2019년도에 3천억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시작된 건데 따지고 보면 5년 동안 사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5년 동안.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당시 2019년도에 3천억 정도 지분 맞교환을 하면서 협력 관계를 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김범수 회장이 이 손을 잡으면서 이동통신과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대표 기업 간의 대표적인 혈맹이라는까지 발표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네. 그 당시에 손잡은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바랬거든요. 소비자들은 티맵을 단 카카오 택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단 SKT AI스피커 누구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결별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고요. 이제 불행한 거는 이렇게 이제 그 SK텔레콤이 카카오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4천억 정도 이득을 봤는데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AI 분야화하고 지금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이 돈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나흘 전에 그 지분을 이제 뺐는데 문제는 유심칩이 터지는 바람에 그러게요. 사실 이 돈을 다 크게 쓸 수 있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유심 해킹 문제로 인해서 지금 SK텔레콤 그러면 손실이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게 어느 정도예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예. 유심칩 가격이 지금 우리가 보통 시장 얼마 주고 사죠? 한 10,000원 정도, 7,000원,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원가는 다른 이야기지만, 네. 원가는 다른 얘기지만 이걸 2,500만 중에서 최소 반 정도, 네. 한 1,200만이 바꿨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예.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하는 건 1,700억 원 교체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상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더 적게 들어가겠지만 2,500만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 바꾸더라도 한 1,000억대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SK 유심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SK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다른 이제 통신사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더 부각이 된 이유가 SKT가 가입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심칩 관련해서는 아마 SK텔레콤이 가장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정도인데 개인정보 유출. 유심칩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심칩은 복사하는 순간 금융정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완전 복제폰이 되기 때문에 네. 새로 폰을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몰래. 그렇게 네. 되면 요즘 다 은행 안 가고 이걸로 금융 다 결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죠. 네. 저는 SK텔레콤이 약간 방심 이 정도 사안을 너무 이렇게 느린 속도로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을 꽤 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여러 네. 사안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수습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타격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무료 교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대리점별로 줄을 엄청 그렇죠.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그 홈페이지 가서 링크를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해도 대기가 막 86시간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닫게 되면은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SK텔레콤에서 어떤 대응이나 이 조치 자체가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한 소비자가 네. 물론 SK텔레콤이 아니라 SK텔레콤 알뜰폰을 알뜰폰. 상대로 네. 뭐 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이미 네.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지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심칩을 바꾸려면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보호 서비스조차 대기를 한다면 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객을 KT나 LG플러스 뺏길 수 있는 상황. 아주 네. 불안한 분들은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 되기 전에 SK텔레콤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좀 사건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고 네. 그 뒤 연휴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있는데. 예. 그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연휴 실제 워킹데이가 전에, 예. 한 3일, 4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네. 굉장히 이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그 모바일로 모든 걸 했던 게 좀 약간 후회스러울 정도인데 왜냐면 그렇죠. 모든 내 유심이 만약에 해킹이 돼서 이걸로 복제폰이 만들어지면은 이걸로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고 주식 계좌도 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도 다 털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 사태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언어분인들 뭐 네. 저조차 이 모바일 폰으로 모든 걸 사실 다 하지 않습니까? 결제부터 시작해서 뭐 네네. 송금 모든 금융 서비스, 뭐 주식 거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심칩의 복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네. 네. 뭐 개인 그동안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뭐 다른 이거는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죠. 유심칩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에서 정말 철저하고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2,500만 가입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난번에는 정보만 유출이 됐었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심칩이 정보가 포함돼서 유출이 되고 나면 두 개를 조합하면 비밀번호도 알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훨씬 할 수가 더 있습니다. 커질 것 같은데 이걸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유심칩 교체밖에 한 방법이 없죠. 지금 이미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건 피해자도 지금 발생한 네. 거고 그럼 빨리 지금 교체를 하는 교체를 방법.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교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그렇죠. 교체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또 막 음모론이 막 돌고 있으면서 교체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아, 이러고 그래요? 있잖아요. 네. 그런 음모론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되게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선거를 또 앞둔 상태에서 또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네. 연결해서 음모론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그 되냐 음모론이 막 뭐예요? 왜 교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칩 이제 그 유심칩 만드는 회사가 음. 이제 특혜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거 아, 관계로. 그런 음모론. 네, 그래서 음모론이 또 누구와 연결돼 있다 아. 그러면서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음모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빨리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심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그쵸. 이게 금융정보하고 뭐 이가 엮여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빨리 안전장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오히려 그냥 금융 그 전화번호를 아예 해지를 해버리면
더 안전한 게 아닌가요? 거기도 안전할 그 수 있죠. 유심 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바꾸는 것보다 네. 아예 번호 자체를 해지해버리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게 근데 그렇게 오히려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거고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통신사하고 가입하면 약정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 약정 때문에 지금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유심칩을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고 SK텔레콤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사태가 지금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고 보안책을 빨리 발표하는 게 저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유심칩이 해킹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SK텔레콤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통신사 뭐 KT, LG, U+는 안전한 건지도 이제는 약간 네. 확인을 해봐야죠. 의문시되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한 통신사에서 유출됐다면 다른 예. 통신사라고 안 그럴 수라는 배정은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불확실성이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요. 지금 어디까지가 노출이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다른 통신사는 안전한가 이렇게까지 물음표를 던지면 이제 우리 모바일을 쓰면 안 되나 이런 쪽까지도 막 가게 되니까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가야 가야 되는 거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뉴스가 나왔네요. 아니 지금 챗 GPT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다시 아날로그로 가는 거는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래 카카오나 이런 거 정보가 털렸을 때, 네. 정보가 유출됐을 때 저희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정보는 공공재다. 공공재. 네, 이미 노출이 됐다. 맞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노출됐고, 네. 카카오 아이디 노출됐고, 이제 심지어 이제 유심까지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공공재가 된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어쨌든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불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와 결별을 하면서 그 받았던 약 3,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이번에 별도로 유심칩.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주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빠질 거 아닙니까? 신규 투자도 못하게 신규 되고. 투자 못할 거고 원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SK 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편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SK텔레콤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AI 쪽에도 투자가 지금 막 좀 하려고 그러네요. 스탑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올 법하네요. 그냥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예. 거기다가 지금 선거철이고 예. 대선철이라서 네.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가 또 막 연결이 돼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이제 음모론도 나오고 더 헷갈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금융그룹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사실 금융사 하면은 우리나라 금융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금융주들은 항상 호실적이에요. 네.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뭐 거래도 늘고 그쵸.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뭐 예대 마진도 높고 항상 그러니까 호실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금융그룹은 미국 금융그룹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사실은 금융그룹들이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프죠. 그만큼 이자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자 수익이 1분기에만 1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사. 예, 당기 순이익이 5 예. 정도고 순이자 이익만 10조를 넘겼기 때문에 작년 같은 동기보다 네. 2.3% 넘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많이 넣은 것이 이제 KB가 62.9%가 늘었고 신한도 12.6%가 늘었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이 두 곳이 그 지난해에 그 홍콩 항생지수 네. ELS, ELS에다가 그 수천억 원대 자율배상 비용을 넣어놨다가 이 비용이라고 넣어놨다가 이걸 다시 순이익으로 땡기는 바람에 넣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불경기형 그러니까 수익이라 보는데 저원가성 예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요? 저원가성 예금. 이게 뭐냐면 저원가성 예금. 정시가 너무 급락을 하니까 예, 예. 정시 돈을 못 넣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돈을 은행에다가 일단은 파킹을 시키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은행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활황이 안 되니까 은행에 단기 순이익이 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경기성 이거는 순이익이 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그룹에 이게 순이익이 느는 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물론 이 금융그룹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그 투자 수익은 있겠지만 근데 특히 보면 뭐냐하면 이게 은행의 순이익 마진이 늘어나는데 계열사들 있잖아요. 네. 카드사라든지 이를 보면 카드사들이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연체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카드 연체율이. 카드 연체율이.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마진이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그것도 이유가 뭐냐하면은 뭐 저원가성이라든지 홍콩 ELS 상승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늘어서 이건 경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써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늘어나는 어떤 단기 순위 증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리를 좀 낮춰주니까 조달 금리가 낮아서 순이익이 늘어난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금리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원인이 훨씬 크더라고요. 훨씬 커요. 예, 그래서 불경기성 단기 순이익 증가 이렇게 좀 해석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이제 포스코 그룹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경쟁자잖아요. 넘버원하고 네. 넘버투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사례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거에 연동해서 우리 같이 뭘 잘해보자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생존 전략이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경쟁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양사가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현대자동차하고 포스코는 우리 소위 말해서 앙숙이죠. 네. 예. 그 옛날에 한보그룹이 망했을 때 고로제철소를 당시 정몽구 회장이 인수할 때 포스코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던 자동차 간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지애나주에 현대제철이 투자를 하는 돈이 네. 약 7조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지난해 현대제철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조 2천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0억밖에 못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짓는 공장이 이 전기로인데 그 탈탄소 정책 때문에 이 방법을 다르게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지금 그 포스코가 만들어 놓은 그 탈탄소 방법의 전기로를 이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루지엔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땄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요. 공장이 공급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31조를 투자를 24조를 투자를 하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120만 대가 되거든요. 현재 한 40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톤이라는 양이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있으니까 지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니까 포스코가 손을 내미는 거고 원래는 아세르미탈 쪽에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저는 산자부순 조정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두 회사가 MOU를 체결한 그 날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 장관이 미국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도 되게 좋죠.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투자 자금과 기술적인 협력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감 예상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찍을 지수는 2,54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1.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71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물론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 낙폭을 줄이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인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예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5,900원, SK하이닉스 0.9%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82,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6,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3만1,000원. 현대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종가는 188,9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아가 1.2%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9,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823,000원. HD현대중공업 1.2%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398,000원, 셀트리온 역시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단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5%가량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57,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6% 상승 마감 예상되죠. 예상가 104,100원. HLB 강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3%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종가가 51,200원에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6%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278,000원. 슈젤도 2%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352,000원, 클래시스 강보합 예상되고요. 팩트론 0.2%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74,800원. 파마리서치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오늘 5%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도 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사흘 연속 지금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 종가는 105,2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3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증시에서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SK텔레콤의 그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뭐 보안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다 지금 쏠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SK 유심칩 같은 경우 네.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네. 상승해서 하니까 네. 이제 다시 우리나라 주식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 내에서 SK 유심칩 사태가 생기니까 네. 이제 단기 매매 쪽은 글로 다 흐르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유의미한 좀 매수를 보여줘서 근데 이제 또 네. 그 카카오 빼면 얼마 안 된다고 또 막 또 이렇게 낮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 빼면, 오늘부로 또 다시 파니까 외국인이 그러게요. 네. 그래도 선물에선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네. 네. 이럴 때 뭔가 좀 수급적으로 좀 받쳐주면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일부 회복이 된 게 좀 그 흐름이 유지가 될 텐데 글쎄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아직 좀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좀 뭔가 불확실성 차원에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네. 강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많이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우려 반, 기대 반 두 개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 부분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현대차랑 이제 포스코랑 같이 이제 협력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펀더멘탈한 부분으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차 그룹주 쪽도 영향이 좋고 뭐 관세 영향에도 좀 적다 뭐 이렇거나 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포스코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고 펀더멘탈하게는 그리고 자동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제철이나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코워크하는 경우들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루지아나 공장의 완공이 2029년이에요. 2029년. 예, 그러면 트럼프 이기 정부가 끝나고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지만 이제 전체 시장 변화가 큰 어떤 이 사인을 주는 거죠. 요즘 그 재밌게도 2020년에 알릭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낸 리포트가 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리포트냐면 측면에서요? 단 7개월 만에 일어난 7년치의 변화라는 리포트였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보고서가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데 세계적 불황이 공급망의 지역화 그리고 관세 인상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시 이렇게 리포트를 냈고 이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낸 거예요? 2020년에 냈어요. 20년이요? 네. 와, 5년 전에. 5년 전에.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와 포스코의 이런 얼라이언스는 공급망의 지역화 현상입니다. 예. 이게 이제 관세의 인상 추세하고 맞물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기존의 공급망의 지역화 때문에 아마 적과의 동침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코피티션 형태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다시 돌아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컴피티션 얘기 저희가 마감 상황 좀 체크해 보고 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마감합니다. 네, 4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로 인해서 좀 일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이긴 했습니다만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들 또 노이즈가 생기면서
일단은 코스닥이 1% 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 좀 수급 공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선물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2,548. 코스닥은 1.4% 떨어졌습니다. 719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종가 55,800원, SK하이닉스는 1.3% 떨어졌습니다. 182,000원. LG 에너지솔루션 0.7% 올랐습니다. 346,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죠. 종가는 137,000원. 현대차도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189,000원이었고요. 기아 좀 올랐습니다. 종가가 88,700원, 0.5%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46,3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3% 상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0.8% 하락하면서 종가는 399,500원, 셀트리온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종가 158,000원이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 떨어졌습니다. 종가 357,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0.9% 상승했습니다. 10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HLB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55,300원. 에코프로가 0.98% 상승했습니다. 종가 51,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2.9% 하락하면서 277,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휴젤이 1.3%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355,500원. 클래시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펩트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74,900원. 파마리서치 376,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졌죠. 5% 넘게 떨어지면서 종가는 102,200원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도를 나타냈는데요. 각각 규모는 552억 원, 1,073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이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960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85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0억 원, 1,139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은 4,500개약 넘게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 많이 올랐죠. 6원 10전 상승하면서 1,44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닥 쪽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알테오젠도 많이 빠지고 뭐 일등,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네. 빠지고. 보통 요즘 얘기하다 보면 코스닥은 항상 바이오 쪽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빠지면 코스닥 빠지고. 아무래도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에서 큰 바이오 비중을 종목이 너무 차지하다 많죠. 보니까 네, 지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커피티션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일이 있기 네. 전과 후가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따질 때 네. 뭐 기업의 경쟁력 원가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요즘 이제 그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결합 같은 걸 보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뭐냐면 원가 절감 효과 외에도 공급 지역을 안전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확보가 있느냐가 그 기업들의 경쟁력적 펀더멘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과 포스코 결합이라든지 다른 그룹의 요즘 그 합종은행들이 이러한 형태의 결합도를 많이 이어집니다.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 네이버와 뭐 CJ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면 그 기업들이 리스크가 있을 때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나 펀더멘탈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가가 아마 기업의 펀더멘탈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어서 기업들이 아마 이러한 그 저가의 동침이라든지 코피티션 형태로 가는 어떤 한 축의 방향은 바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원가 구성을 따지기보다도 이 회복 탄력성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가지고 아마 여러 기업들과 합종 연영을 할 가능성이 큰 흐름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결합은 뭐 관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한 트렌드의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나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현대차나 포스코는 괜찮은 회사잖아요. 네. 어느 한 부분만 살짝 내려가는 것들을
급속동하는 거를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역적 리스크라든지 네.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세계적 공급망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세계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그때 미국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제조업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첨단 산업들을 자국으로 투자하려고 ILF 같은 걸 들어와서 제조업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의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펀더멘탈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가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고려아연이 오른 거는 이거 MBK 파트너스 압수수색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뭐 고려아연이 오르는 거는 경영권 분쟁이 붙을수록 오르는데 뭐가 경영권 붙어요? 분쟁이 높아질수록 경영권 문쟁이. 이미 MBK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더 번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려아연이 오른 거는 MBK의 압수수색과는 큰 그건 영향성이 없는 무관하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